네, 일단 인사를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우입니다. 네. 일단 보실 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는데 요거 일단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수능 스쿨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래서 같이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좀 뭘 쓰고 시작을 해야 돼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명의 결론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어머님께서 어쨌든 간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뭘 챙겨 가셔야 되니까 그것들을 앞에 있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다가 딱 적어놨거든요. 사실 안에 있는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할 생각은 없고, 그냥 여기에서 딱 해서 이번 9편 끝나고 수능 때까지 뭘 대비해야 되느냐 그냥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고 나서 어머님께서 좀 적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적을게요. 일단은 제가 국어에 영역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적었죠. 일단은 제가 이거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평가원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9월에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때 이제 뭘 좀 준비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세분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큰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은 이렇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정규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스쿨에서는 이걸 압축적으로 할 거다라고 이제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9평을 받든지 아니면 9평을 보고 얘기를 좀 들으셨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 스타일이 좀 이제 6월하고 9월이 좀 많이 비슷했어요.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6월하고 9월이 비슷한 걸 봤을 때, 올해 수능을 조금 이렇게 경향성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막 길게 없어요. 그냥 독해력이 좋으면 돼요. 근데 이 독해력이 좋다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말이 들어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강사들이 좀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시험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읽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은 무의식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떠올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원래 잘 읽고 원래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국어라는 것도 경험이고 사실은 경험치의 과목이라,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를 막 준비했다면 사실은 수능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수능 국어는 애들이 준비하면 빨리 하면 고2, 그리고 보통 고3 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독해력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잘 읽는 능력을,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하고, 대신에 이게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좀 부족하다면 뭔가를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알파라고 해놨는데, 이제 요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릴 거예요.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9월 평가원 때 이제 법지문, 행정지문이라고 해서 행정입법이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그 지문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게 이런 단어가 나와요. 결국은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내가 시간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뭐 좀 할 수 있냐. 이걸 이제 독서 영역에서 이제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문학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쨌든 수능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독해력을 잘 할 수 있으면 사실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와중에 본인의,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의 메타 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가 독해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수능 때 어쨌든 간에 비문학 행정해법 너무 어려웠고 하면 최소한의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세 지문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는 EBS 연계가 될 테니까 그러면 EBS 연계는 사실 독서는 실질 연계율이 거의 없어요. 소재 연계고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고 만약에 설령 똑같은 내용의 지문을 제가 한 2, 3주 전에 수업하고 수능장에 가더라도 애들은 시험장에 보면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또 틀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내가 독해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 그 와중에 뭔가를 해야겠다 싶으면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EBS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 보통 이제 연계가 되면 어쨌든 똑같은 단어는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수특 지문이 68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서 비문학 지문이 한 20지문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보고 갈 수가 없죠. 남는 시간 동안. 왜냐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스스로 약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요즘 약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많은 아이들이 경제, 법, 뭐 과학, 기술, 혹은 정말 아이가 이과스러운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 볼 수 없으면 취약한 영역 정도만이라도 좀 소재 정리를 스스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나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서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라도 알고 갔을 때 수능 때 새 지문 나왔을 때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일단 그 지문은 좀 빨리 읽히고 잘 읽힐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간 세이브가 되니까 나머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문학은 이제 남은 기간이 한 50 며칠 뭐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파이널을 하든 뭐 하든 독해력을 올리는 건 기본이다.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만 사실 이쯤 됐을 때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미친 듯이 독해력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남은 기간에는 많이 적은 거죠. 지금까지 안 올랐던 게 갑자기 확 오를 리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스스로를 판단해서 내가 그냥 어쨌든 간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좋은 독해력을 만들 건데 다만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수특하고 수능 완성에 키워드 정도로 좀 취약한 부분 정도를 영역을 골라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자료로 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료를 줘서 좀 공부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은 보통 이번 수능 끝나고 이번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 인강 하나 들을까?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문법에서 두세 개씩 막 틀리지? 이런 애들 정말 많은데 그냥 이 키워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을 심화 강좌, 문제풀이 강좌를 들을 거냐? 인강을 듣더라도 아니면 기본에 좀 더 충실할 거냐? 어머님들께서 요즘 나오는 문법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깊은 문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깊은 문법적 지식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깊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만드는 거고요. 차라리 할 거면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 수능 국어법 문제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개념을요. 포장을 되게 예쁘게 잘해요. 근데 포장을 그래서 어떤 애는 뜯을 줄 알아서 딱 한 번에 뜯으면 바로 그게 딱 나와서 바로 판단이 되는데 이 포장을 잘못 뜯으면 함정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막 쥐어뜯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좀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아이가 한다면 역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법 개념들을 자기가 역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답을 고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옆에 싹 정리를 해요. 그러면 쓰다가 만약에 중간에 막히면 그 부분이 자기가 약한 부분이에요. 일단. 두 번째는 맨날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답 고를 때 쓰는 개념들을 막 적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쓰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평가원은요, 물어보는 걸 거의 비슷비슷하게 물어보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지금부터 기출문제나 문제 풀면서 이 문제의 답을 고르기에 필요한 개념을
직접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점점 어느 정도 수준을 묻는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걸 조금 이제 다지면서 가게 될 거다. 요 얘기. 그래서 사실 앞에 독서랑 문법은 무슨 시험이든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 사실 이번 9월 평가원은 메인이거든요. 문학을 제가 조금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학은 좀 잘 들어보시고 어머님들께서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남은 기간 동안 얘는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다가 감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문학에서는 감을 빼놓고는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 감으로만 풀어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이 없으면 더 큰일이에요. 일단 어느 정도의 감은 있어야 어쨌든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기본적인 문학적인 감은 필요한데 이런 걸 이제 저는 이제 공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보다 여러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냥 아예 적을게요. 사실 다 적은 게 아니라서 요런 식으로 문장을 좀 적을 겁니다. 감만으로 문제 푸는 시대는 끝났다. 사실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아이들한테도. 9월에서 가기 때 이제 감만으로 문제 푸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제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좀 젊은 편이라 제가 08년도에 수능을 봤어요. 07, 08에 수능을 봤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고3 때 국어 공부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고3 때 따로 국어 문제를 푼 적도 없고요. 그냥 시험을 볼 때마다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볼 때마다 그냥 다 맞거나 하나 틀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하도 아빠가 책을 좀 많이 읽게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그런 학생이었고 그 와중에 그 당시에 시험 스타일이 그래요. 그 당시에 시험 스타일이 어땠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학원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는데 비문학이 그 당시엔 길이가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문학을 읽고 문제를 풀 때 딱 문제를 가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비문학 지문을 돌아가면 화를 내셨어요. 넌 이미 실패한 거라고. 아니 읽고 한 번에 풀어야지 이걸 다시 돌아온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다 라고 그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당시가 그럴 때요. 뭐냐면 비문학의 지문이 되게 짧고요. 내용이 쉬웠어요. 그래서 가볍게 읽으면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전혀 시간적인 문제도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당시에 좀 어려웠다고 하면 문학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 문학이 어려웠다는 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문학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는 그러니까 이제 내리는 비요. 무엇을 상징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세요. 문학을 좀 잘하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좀 읽은 아이들이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이상하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애들은 잘 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책 안 읽거나 그냥 국어에 별 관심 없었던 애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도출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막 왜 그런지를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수업 끝나면 애들이 물어봐요. 시험 끝나면 저한테 물어봐요. 야, 이게 왜 답이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설명은 못해요. 그냥 이게 이상해서 그냥 찍은 건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설명을 하라니 어떻게 설명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법 문학이라 그래가지고 이만한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싹 다 보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공부할 때가 바로 제가 수능 볼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감만으로 문제를 푸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건 사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때문이냐면 한번 어머님들께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문학이 뭐가 좀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선택지가 길어졌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만으로 문제가 푼다는 게 왜 대체 선택지의 길이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수능이 이렇게 그냥 선택지 짧게 출제되면서 감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식의 시험이 되냐면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결국 아이들이 국어는 재능의 과목이다. 어렸을 때부터 책만 읽은 애들이 잘하는 거고 아닌 애들은 어차피 시험 때 가도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이건 평가원의 교육 목적이랑 전혀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거를 어떤 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당시 시험장에서 지문을 차분하게 읽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근거가 명확하게 있게끔 만들어 주자가 도달하다 보면 선택지에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조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나오는 선택지의 내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B는 어떠어떠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도 많이 붙는 거고 여기에 붙는 말도 많아져서 선택지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능력이 진짜 필요해진 건데, 첫 번째는 감으로만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그 감은 제가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이 만약에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남았을 때, 아니면 답이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감으로 세 개를 지웠거나 나머지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얘가 이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감으로 푸는 아이들은, 감만으로 푸는 아이들은 이 이유가 없어요. 그래 이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두 개가 딱 남았을 때 고민하다 팔짱 끼고 이렇게 고대를 보다가 이건 거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하는 순간 틀려요. 왜? 어차피 기출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만으로 문제 푸는 시대는 끝났다. 아이들이 나머지 연습해야 되는 건 제가 일단 단어 하나를 적을게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관계 판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마 오늘 보여드릴게요. 문제 한두 개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선택지가 길어졌기 때문에 감만으로 문제를 푸는 시대가 끝났어.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감으로 몇 개를 지워놨다면 남는 거는 이런 판단을 해줘야 돼. 즉 하나를 추가를 장착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때. 왜? 두 개 중에 고민할 일은 반드시 생길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지를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개를 그냥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어머님들 보시면 어차피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읽어보기 편하게끔 다 적어놓은 거라 읽어보시면 되고,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보시고 거기 시험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 시험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 과제에 붙어 있거든요. 뒤에 자료에 시험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거를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나을 거예요. 제가 딱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딱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 뒤에 보시면 그 시험지가 있어요. 시험지. 제가 딱 두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연 수능 때 이제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 혹시 19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19번 문제. 이렇게 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지문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아마 설명할 때 제가 종종 그러는데 어머님들한테 수업하거나 문제 푸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뭘 이런 걸 풀어 이렇게 칠 수 있는데 머리를 쓰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머님께서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19번입니다. 19번. 보셨어요? 네, 19번에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19번의 답이 4번이에요. 답이 4번. 일단 4번에 좀 찍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보기가 있어요. 어차피 아이들은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내려가요. 그 선택지에서 판단할 건데 중요한 건 이 선택지를 판단할 때 두 가지가 작동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감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지문을 돌아가서 이제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문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 4번 선택지 한 번만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4번 선택지를 저랑 같이 할 테니까 보기 잠깐만 읽어주세요. 보기.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제가 여기서 뭐 생각하게 문제를 풀게 막 이렇게 하실 건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보셨죠? 뭐 대충 이런 느낌이래요. 그 상태에서 4번 선지 제가 하다는 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냉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끊어주세요. 일단 선택지를 끊는 게 좀 습관이 돼야 돼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판단이 안 되면 우리는 지문을 돌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문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저기 지문 보시면 중략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중략? 지문의 중략. 여기 지문이요. 여기 옆에 소설 지문의 중략.
네, 찾으셨죠? 거기 중략에서 한 15줄, 중략부터 한 15줄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위험스럽게 호령할 용기는 아마 긁은 글씨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선택지를 읽어보셨으니까 한번 보고 지문을 보고 나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잠깐만 드릴게요. 요거 딱 15줄만 읽어주시면 돼요. 중략 이후에 안승하기는 사방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태안경을 붙어요.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까지 한 번만 차분하게 읽어주세요. 직접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4번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만 따지시면 되는데 4번 선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건데 얘가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선택지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한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요. 이걸 가지고 사실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틀렸냐면 이게 이제 보세요. 선택지를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반감을 드러내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감으로 판단하는 지문을 가게 돼요. 그럼 지문에서는 아까 굵은 글씨로 어딘지 어디로 돌아가라고 표시를 줬잖아요. 맞죠? 그럼 거길 돌아가서 거기를 차분하게 읽을 거예요. 읽고 나서 보통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반감이 틀렸대요. 반감. 이 선택지에서는 어머님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반감이 아닌가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건 보통 감으로 푸는 애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풀었을 때 반감은 아니고 왠지 반감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은 잘 보세요. 안승학이라는 애가 갑자기 출세를 하네요. 갑자기 시대를 타고 잘 출세를 하는데 그 와중에 과거를 알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구 조건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따지러 왔어요. 반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감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감을 뭐가 틀린 거냐면 좀 그어주세요. 드러내는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아이가 그냥 쉬운 문제니까 지나가야지 했으면 큰일 나는 게 이게 틀린 게 제가 지금부터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돌아가 보시면 되냐면 중략에서 굵은 글씨로 위험스럽게 찾으셨죠. 위험스럽게 해서 4줄 내려가서 5줄 내려가서 밑줄 한번 쳐주세요.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보다 훨씬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문제를 주냐면 야 이거 제가 만약에 시험처럼 그냥 최근에 시험처럼 옛날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위험스럽게 호령하는 거는 반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라고 주는 걸 지금 얘네가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렇게 구구절절 써가지고 줬을 때 지문을 가서 뭐라고 있냐면 속으로 분해했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찾기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드러내지 않지 않았냐. 이걸 쉽게 말하면 쫀 거죠. 내가 지금 사회적 위기가 훨씬 높은데 다만 내가 호령할 용기가 안 나니까 속으로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따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저는 선일치후 추론이라고 해서 따로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어머님들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문학에서 2가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아이들은 시험 때 감으로 풀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그 순간에 바로 끊어놓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어머님들이 지금 직접 하신 것처럼 선택지 끊어놓고 돌아가서 지문 차분하게 읽어보고 근거를 명확히 찾아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감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걸 안 하고 가면 시험 때 문학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요즘 수능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동안 제가 정규 수업에서 계속 이 짓을 해왔거든요. 제 수업 듣는 애들은 야 문학 어떻게 풀어? 그냥 사실관계란 말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습관이 다 애들은 그냥 보자마자 예를 들면 돌아가서 읽어보고 따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속으로 분해했다를 찾는데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걸 누가 못 찾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해봤던 애들 감으로만 푸는 애들한테 이거 바로 시켜보면 못해요. 속으로 분해했다 못하면 읽어본 다음에 선생님 반감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다 또 갑자기 무슨 사회적 지위 뭐 하대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를 듣는 거. 이게 답은 운 좋게 맞았지만 실제 시험 때 사실 판단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직접 한번 해보셨으니까 돌아가서 읽어보고 따져보는 습관만 장착하면 문학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화작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작은요, 그냥 앞으로 다른 뭐 문제, 선생님 엄마 나 요즘 화작이 너무 많이 틀린데 어떻게 하지? 그냥 지금 있는 기출 여기 익숙해져 버리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그냥 10문제씩 기출 보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장은 뭐 이거구나. 제가 화작을 분명히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화작은 수능 시험의 반이에요. 어머니께서 화작 1번 문제는 국어 1번 문제죠 하시지만 수능 1번 문제고요. 애들은 분명히 100% 긴장할 거예요. 그 긴장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긴장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긴장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긴장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긴장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은 특히 국어는 뭐랑 싸움이냐면 긴장감과 몰입도의 싸움이에요. 긴장이 되면 몰입이 안 될 거고요.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긴장감이 있거든요. 긴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수능 때 잘 풀리는 애들은 정확히 1번부터 7번까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분명히 땅 하면 긴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하면서 허들키면서 갈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확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몰입이 되는 이유가 긴장감을 잊는 이유가 할 게 많아서 있는 거예요. 보통 긴장을 하다가도 왜 긴장감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냐면 내가 할 게 많아지면 긴장감을 잊게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화작에서 대부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얘가 수능까지 깔끔하게 가는데 만약에 아이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중간에 생겨서 갑자기 숨겨놨던 긴장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게 되면 좀 힘들어져요. 피곤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안 생기고 어차피 매번 나오던 유형, 매번 나오던 지문, 매번 나오던 선택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그냥 익숙하게 해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역별로 이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렸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수업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단과 수업은 계속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파이널일수록 조금 더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했던 걸 정리하면서 쳐내면서 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까 부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능스쿨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수능스쿨이 5주입니다. 10월 26일부터 딱 5주 동안 하는데 5주 동안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골랐습니다. 5주 동안 이것만 해주자. 첫 번째, 독해력을 최대한 올려주자. 단, 많이 할 수는 없으니 배경 지식을 위한 자료를 좀 챙겨주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거. 그냥 감으로만 풀고 가는 거, 내가 깔끔하게 이 습관 하나는 5주 동안 장착시켜서 가겠다. 두 개밖에 없어요. 다만, 문학도 영역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매 주차마다 오늘은 현대시 사실관계, 오늘은 현대소설 사실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식으로 수업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업을 듣건 듣지 않건 뭐에 따라서 상관없이 일단 문학은 감으로만 해결되는 시험이 이젠 아닌 것 같으니 뭐라도 하나 좀 어쨌든 감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하나 갖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수업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얘기하면 나머지 자료는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하게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투수 수학 강사 양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빛내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파이널도 파이널이지만 현재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실력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파이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남은 한 2달 남았거든요. 2달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네.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고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이제 이 학원에서만 이미 5년째 넘게 하고 중계동에서 이제 수학단거로는 1등을 하고 있는 수학 강사이고요. 일단은 이번 9월 모의평가부터 한번 분석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 너무 어려운 수학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좋지 않은 얘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새는 킬러 문제라는 문제 대신 준킬러 문제라는 이제 4점짜리 중간에서 중상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주고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학생들한테 수학 공부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 30문제인데 제가 초록색으로 보여드린 문제들이 총 이제 3점짜리 문제들이고요. 2점짜리 문제들 3개밖에 안 되고요. 파란색이 이제 3점짜리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문제들이 4점짜리인데요. 한번 세보시면 총 13문제입니다. 2점, 3점, 4점으로 구성된 100점짜리 시험지에서 4점짜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13문제예요. 그러면 4 곱하기 13이라는 숫자를 해보시면 52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52점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는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걸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어려운 걸 잘한다. 그래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체크해드린 문제들은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2점짜리랑 3점짜리랑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요. 좋은 대학에 절대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4점짜리를 덜 틀리느냐 이거 싸움인데 제가 체크해드리는 21번, 30번 문제가 킬러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킬러 문제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전에 있는 문제들 얘네들이 이제 중킬러 문제인데 보통 이제 객관식 3개, 주관식 2개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중킬러 문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문과든 이과든 이 중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등급컷이 잘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다 쉬웠는데 21, 30번만 어려웠어요. 물론 다 쉽다 이건 아니지만 21, 30번만 어려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1등급 컷이 92, 그 다음 88 딱딱 끊겼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부분 28, 29 그리고 객관식에선 17, 18, 19, 20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호흡이 조금 더 길게 걸리고 틀리는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1등급 컷이 딱 92로 떨어지지 않거나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냐면 2등급 컷, 3등급 컷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킬러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들로 넘어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4점짜리 중킬러, 중상 난이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과든 문과든 중킬러 문제를 보면 이제 해왔던 가닥이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점수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킬러 문제들을 정복하거나 또 정복하지 못했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암기입니다. 오히려 아이디어의 암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이행해 나가면 언젠간 정답이 나오는 게 바로 중킬러 문제들인데 어차피 표현들만 조금 어렵고 내용들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게 나오고 이런 자신감이 있고 암기된 상황에 대한 자기의 행동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쭉쭉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아이들이 어중뛰기 시간만 보내다가 마지막 뒷부분은 쳐다도 못 보고 100분이 끝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나형인데요. 뭐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중원부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모의평가 등급컷인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가형 등급컷이 91등급 컷이 92점, 그 다음 8580 이렇게 되고요. 나형은 847665예요. 혹시 여기 수학은 아무래도 문이과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과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이과. 알겠습니다. 문과는요? 알겠습니다. 보시면 문과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과는 1등급 컷이 65점이에요. 3등급 컷이 65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들 올해 고3 애들이 특히 문과 학생들이 또 문과는 또 최저가 없는 수시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등급 컷이 이제 쭉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4등급 컷이 무려 49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과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문과 애들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조금만 해주면 여기 이제 자리가 넓지 않습니까? 11점, 막 8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4점짜리 몇 개만 더 맞추면 금방 점프를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이제 4점짜리 한 문제만 맞추면 진짜 넓게는 15,000명까지 제낄 수 있는 게 수능 수학 4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준킬러 그 5문제를 구성하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28580 이렇게 7.5점 요 정도 수준 차이가 나니까 준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을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과도 1등급 컷이 92점보다 높았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눈에 띄기 쉬웠던 시험 한 번이니까 어차피 1등급 컷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2점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가정하에 그 밑에 있는 92점이냐 88점이냐 84점이냐 80점이냐 이게 2, 3, 4등급 컷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제 작년 학생 중에서 제가 지금 조교로 데리고 있는 애가 있는데 6월 달에 4등급 나왔는데 수능 때 92 나와서 1등급 받은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제가 탁월하게 잘 가르쳐서 점수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과는 그만큼 그 안에서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8점 아래로 8점만 해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애들은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암기해서 21, 30번은 거들떠 보지는 않더라도 완벽하게 92를 받는 경험들이 좀 선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88이라도. 제일 중요해요. 제일. 왜냐면 이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뭐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더라도 올해는 재수생도 많고 반수생도 많기 때문에 1등급 컷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잘한다. 문과 애들은 1등급 컷도 뭐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2, 3등급 컷이 내려가는 겁니다. 학력 저하 현상이 생길수록. 자, 그럼 9월 모의평가 분석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확실해진 준킬러 세상 1컷은 그대로인데 2컷, 3컷이 벌어지고 있다. 준킬러 문제가 많아지면서 시간 문제, 분배가 중요해졌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은데 9월 모의평가 보고 아이들한테 풀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9월 모의평가 잘 봤니라고 물어봤으면 나 다 아는데 좀 틀려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매년 레파토리거든요. 아는데 틀렸다. 이게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가장 많이 이제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18번, 19번에서 당황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당황한 문제 번호가 아닌데 여기서 당황하면 그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될 짓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뒷부분까지 못 읽어온 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학생 중에 지금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꽤 되는데 그런 애가 이번에 76점 받아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1.14인데도 1.14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걔가 못하는 애가 아닌데 29번 아예 못 읽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간 분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제가 이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과는 미적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준킬러 문제 거의 대부분이죠. 18번, 20번, 28번이 미적분 준킬러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기출문제 아이디어는 동일하니까 꼭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저냥 암기만 시키는 선생이 아니라 어차피 수학자가 되기 위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수학은 나올 범위가 분명히 결정돼 있고 아이들도 그걸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못 푸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이디어를 외우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라고 반복을 하는데 그 근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과 학생 학부모님들 한번 봐주시면 이게 가형 28번이고 오답률이 80%나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수학 문제 보여드리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번 보셔요. 이게 이번 9월 가형 28번이고 오른쪽 요 문제가 6월달 28번이고 이게 작년 28번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여요. 아이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봐보시면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되게 비슷하고. 근데 그 와중에 여기까지 못 가고 점수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정답을 못 내는 게 저는 아쉽다는 얘기죠. 했던 부분들이 다 똑같은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가형 18번에 해당하는 오답률 똑같이 80%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충분히 할 만한 문제들인 거죠.
자, 미적분 문항도 제가 적중했던 문제들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번 되게 어려웠던 문제들인데 이게 제 풀지형 교재에 똑같은 표현 이렇게 있는 문제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 교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표현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새 모래도라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레벨업 도전이라는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모평 2주 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거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번에 29번, 가형 29번, 나형 29번에 오답률 77%로 나왔는데, 이거 똑같이 문제풀이 구조까지 똑같은 걸 제가 2주 전에 완전히 풀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이걸 적중했다 이게 아니라 나올 것들이 보여요 이제. 왜냐하면 수능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가면 모의평가에서 계속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그게 보이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공부가 좀 재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들어한다 이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맞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번 모의고사 끝나고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좀 얘기를 들어요. 모의고사 보고 양정원 선생님 해줬던 게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걸 아이들이 좀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보시면 이 삼각형의 닮음이 구조가 제가 그대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교육과정 삭제된 건데 아이디어가 괜찮아가지고 제가 직접 문제 변형을 해서 집어넣어놨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나형 똑같이 16번의 빈칸 추론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마찬가지로 확률 문제도 올해 수능 특강에 유형 집합의 순서 쌓이 개수 문제가 원래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 레벨 2에 2문제나 들어가 있어서 저희 좀 유심히 살펴봐서 올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썸머스쿨이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과에 19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제 학생들 이번에 되게 잘 본 애들 많아요. 제 커리큘럼을 꾸준히 들어온 애들은.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 수능 특강 그리고 제 교재 기출 문제들만 제대로 해줘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향후 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과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미적분이 가장 중요하다. 똑같은 100점인데요. 세 가지가 나와요. 수학원, 확통, 미적인데 미적이 12문제고요. 10문제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점도 제가 일일이 다 세봤는데 41점입니다. 가장 어렵고 중킬러 문제들이 5문제 중에서 3문제는 미적분에서 나온 거죠. 아시겠죠? 확통 2문제였고 수원은 심지어 이번에 아예 중킬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미적분의 비중이 확실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8번, 20번, 28번을 틀렸다면 기출문제 다시 정리하자.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기출문제 좀 제발 좀 다시 풀라고. 기출. 근데 애들은 했다 그럴 거예요. 제가 간단한 얘기 한번 해드리면, 제가 수학 강사인데 친척 동생 2명을 과외할 때가 있었어요. 동시에. 근데 결과적으로 한 명은 삼수를 했고 한 명은 이제 서울대 간호학과를 갔거든요. 둘 다 여자였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명절 때 이런 추석 때마다 제가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저도 쉬고 싶은데 이제 친척 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마다 기출문제 풀어라라고 똑같은 2명한테 얘기를 하면 그 서울대 갔다는 애는 네 알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삼수했던 애는 저 이미 기출문제 푸는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교 1등 그 서울대 간 애가 기출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는 푼 거 또 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기출문제 요새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면 랜덤으로 펼쳐서 아무거나 찝어서 너 이거 풀어서 맞춰봐라고 얘기했을 때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한 개도 빠짐없이. 아이디어가 후룩 곧바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문과도 마찬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요새 뭐 컨텐츠 되게 많아요.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 뭐 여기저기 모의고사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출부터 제발 5번씩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의고사 만들고 그런 책 쓰는 사람인데 그런 거 풀게 시킬 때마다 의문이 든다 이거죠. 애들이 기출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걸 하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는 애들도 있지만 없는 애들이 대다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3, 4등급 이후 아래로는 무조건 기출입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제일 수학원 확률과 통계는 할만하다. 수학원 확률과 통계에서 틀린 사람들은 꼭 반성시켜 주시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그대로 출제된 게 올해는 좀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눈에 띄게. 원래는 수학은 연계성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수능 특강도 수능 완성도 한 번씩 더 풀게 시켜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문과 얘기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문과는 확통 8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수학 2 위주입니다. 수학원이 34점.
아무래도 수학2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수학2가 문과에서 미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과도 수투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함수 해석, 기출문제에서 대칭성이나 단순한 미분, 적분, 함수의 극한 말고 대칭성이나 추기성 이렇게 함수들을 다루는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확통 감각 떨어진 애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해서 수능 특강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는데 여름방학하고 지금 솔직히 리듬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아이들 잘못은 아니에요. 학교 안 가고 재수학원도 이렇게 문을 닫고 하는 시기니까 확통 감각이 틀릴 게 아닌데 통계 문제들도 정말 쉽게 나온 문제들인데 정말 이상하게 풀어 오거나 아니면 정답을 못 내거나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좀 제발 올리라고 말씀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확통 문제집을 아예 하나 줬어요. 추석 때 꼭 다 풀라고. 그러니까 그거 풀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감각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 이제 수준별로 좀 나눠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상위권이면 같은 내용도 다양한 표현으로 접해보면서 다양성을 경험하자.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죠. 가장 다양성.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근데 그 와중에 잘한 애들이 1등급이고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못했다. 이게 3, 4등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문과든 이과든 요새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꾸역꾸역.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이미 수능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다 출제가 되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표현을 이제 나라에서도 어쨌거나 만들어서 줬을 때 그걸 어떻게든 꾸역꾸역 내가 배웠던 표현으로 바꿔서 공부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스스로 푸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주시고 중킬러 수준의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면서 감각을 유지한다. 킬러 문제 건드리지 않고도 92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모의고사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밖에 안 주고요. 요새 저도 대치 나가지만 대치동이나 뭐 여기나 수업하는 거 보면 고3은 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밖에 안 해요. 모의고사 주고 아니면 여기 와서 100분 동안 하고. 근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기 와서 100분 동안 시간 주고 문제 푸는 건 사실은 돈 아까운 짓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요새 중킬러 문제만 100개씩 모아서 줬거든요. 힘들어서 죽겠는데 저도 그거 만드느라 일주일에 100개씩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꾸준히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10개나 20개 단위로 풀어주는 거. 중킬러 수준의 문제를 열심히 접해보는 거. 요새 많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이면 우리 아이가 3, 4등급이다. 그러면 딴 거 절대 아무것도 시키지 마시고 기출문제 암기시켜 주시고 신유형 제가 써놨죠? 신유형이나 새로운 개념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의고사에 신유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 안 나와요. 특히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것만 제대로 해도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출문제하고 EBS 다 풀어라. 달달 외울 정도로 하고 다 알면서 틀리는 3, 4등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허세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주면 자기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건데 재수해도 누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세게 해주지 않으면 이과 재수생 애매한 중상위권은 그 병을 깨기가 힘들어요. 너 이거 못한다. 스스로 3분 안에 완벽하게 암기해서 정답을 내지 못하면 너는 그냥 여전히 3, 4등급이다. 이런 얘기를 세게 해주지 않으면 선생님 수업 듣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점수는 매년 80점, 84점인데 84점이 지가 잘한 줄 안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확실한 92점을 여러 번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게 해도 수능 때 가서 84, 80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애들만 믿지 마시고요. 꼭. 아시겠죠? 특히 이과 학부모님들은 자기 다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 표 한번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킬러 문제보다 중킬러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재작년 수능이고요. 이렇게 이과 것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작년 수능 가형입니다. 1컷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수능은 1컷이 92, 92입니다. 근데 이제 2컷이 88에서 85로 떨어졌고요. 요새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상위권은 그대로인데 애매한 중상위권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2018년에 1, 2컷, 1등급 컷과 2등급 컷 차이가 4.3점이었는데 딱 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작년에는 7.7점이고 올해는 제가 평균 내봤더니 8.3점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보니까. 그러니까 중킬러 문제들, 애매한 거 킬러 문제 건드리지도 말고 중킬러만 제발 여러 번 돌려서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문과는 여기 3컷이 65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거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요. 종합보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수학적 경험이 많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수학자가 되기 위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는 제가 이미 다 분석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실행 따라와 주셔도 괜찮다. 저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들이 이번 모의고사 올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들었는데 매년 해가 갈수록 그 자신감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제 얘기에 공감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제 커리큘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파이널이 시작하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원래 커리큘럼 수능 저격 기출문제 푸는 거였고요. 이게 내신 대비 내일도라는 내일도 내신 1등급 도전이었고 요새 요거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레벨업 도전 모레도.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2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로 진행이 되겠죠. 그랜드 파이널이다 해서 마지막 커리큘럼인데요. 요때는 뭐 하냐면 지금 하는 것처럼 중킬로 위주로 책이 딱 한 권 나가고요. 나머지 숙제 그리고 모의고사 한 회짜씩 매주 하나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로만 해결하고요. 나머지는 다 중킬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장 강의 동시 수강생이 180명이고요. 전국에서 따져봐도 아마 탑10 안에 들 겁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 관리하면서 좋은 문제들 이번에도 9월 모의고사 때도 적중 많이 시켰고요. 테스트하고 피드백 보는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시간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과는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문과는 토요일 아침 9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인데 학원에서는 알아요. 저는 문과는 아침에 9시까지 부르고요. 이과는 6시 40분에 미리 불러서 시험 보고 수업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5년 하니까 애들이 조금씩 더 잘하게 되고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표보다 더 미리 불러서 공부시키고 테스트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요때죠. 10월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 파이널 진행하는 시점이고요. 12월 3일에 수능 대박 내서 공부시키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거예요. 수학은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기출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강하게 푸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계속 강하게 얘기해 주시고 저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 애들이 또 알아요. 공감을 해주는 애들은 내가 기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됐다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학생들한테 되게 많은 문제를 받았는데 29번 제가 진짜 똑같이 맞췄거든요. 아이디어랑 숫자까지. 근데 애가 이러더라고요. 29번 나온 거 보고 와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 요 정도로만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실이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이에요. 대강의실에서 수업하는 모습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작년 모습입니다. 작년 거라서 마스크가 없는데 요새는 마스크 다 하고 저는 제 카메라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을 그대로 곧바로 그날 다 올립니다. 웬만한 인강 사이트보다 훨씬 더 곧바로 올려서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으니까 나머지 문의 사항들은 저 번호 아시는 학부모님들도 얼굴 아시는 학부모님들도 와 계시니까 연락 따로 주시고요. 어쨌든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제가 뭐 다른 과목까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학은 기출 그리고 중킬러 그리고 올해 풀었던 모의고사 한 진짜 토 나올 때까지 다시 풀게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5번 정도. 근데 이게 또 오해를 해서 한 번에 5번 이런 게 아니라요. 한 몇 주 주기로 꾸준히 풀어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히려 올해 수학은 충분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4점짜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과목이고요. 이제 특히 문과 부모님들은 사탐에서 등급 따기 훨씬 어렵거든요. 아시겠죠? 국어는 또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니까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이 제일 할만하고 만점을 받지 않아도 특히 문과는 65점만 받아도 문과 3등급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시켜주시는 게 남은 시간 동안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이죠. 제가 마지막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6월하고 이제 9월 이렇게 시험 봤잖아요. 그거 간단히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영어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6월하고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 출제 방향을 살펴보면 이게요 최근 한 3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월하고 9월 그리고 이제 또 수능이 끝나고 나서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했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다만 바뀐 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보면 되게 분명한 내용들이고 뻔한 내용들이죠.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가 들어간 지문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을 강조하니까 어법하고 어휘 문항을 출제한다. 여기서 이제 어휘 문항이라는 건 문맥을 통해서 앞뒤 단어의 성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답을 찾는 거. 이제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알아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의미 연결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 번째하고도 이제 똑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의 단서를 이용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이제 그걸 좀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측정을 한다. 그래서 요약이라든가 문단을 구성하는 건 40번에 나오는 문단 요약 문제와 그 다음에 37번하고 그 다음에 36번에 나왔던 이제 순서배열 문제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기본 출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평가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성 방식을 파악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 그걸 좀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음으로 한번 봐볼까요? 다음 쭉 보면 일단 뭐 문항들은 바뀐 것도 없습니다. 앞에 출제 방향도 똑같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문제도 바뀐 거는 없어요. 다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그대로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는 거고요. 쭉 이런 식의 순수 읽기 22문항 뭐 그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간접 쓰기 6문항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글의 흐름을 묻는 문제 즉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 35번 그 다음에 순서하고 문장 삽입 문단 요약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듣기 이제 17문장도 당연히 포함돼 17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출제할 때 또 어떤 걸 그들이 또 강조를 하냐면 일단 내용 영역별로 균형 있게 출제한다. 자, 수험생의 학습 성향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문과에게 유리하고 이과에게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자연과학 지문이 출제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과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데 근데 그건 해석이 됐을 때 얘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이거는 뭐 영어는 영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단어를 어느 정도 학습한 상황에서는 이과 학생들이 좀 더 자연과학 지문에 유리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과 학생들이 뭐 더 불리하고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문장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계열에 관계없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그런 것들이 출제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밑에 보면 수험생의 인지적 과정에 따른 문항 유형 배열이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요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풀어가는 친구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잘하는 유형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유형들은 뒤에까지 풀었다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평가원에서는 일단은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일단 강조는 해요. 강조는 하는데 근데 요건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아마 자기들이 푸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듣기는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뒤에 18번부터 45번까지 원래 풀던 패턴대로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기가 풀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가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풀 때는 자신의 패턴을 유지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다음에요. 뒤쪽 보시면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이제 간접 연계가 있고 이제 EBS 연계가 있거든요. EBS 연계가 있는데 일단 간접 연계는 여기 3페이지라고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그쵸? 이 페이지가 사실은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3페이지에 나오는 문제가 주제, 제목, 그 다음에 요지, 그리고 함축 미추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밑줄친 부분이 이제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 그걸 묻는 함축 미추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페이지는 사실상 간접 연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비연계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EBS 지문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에서 소재는 같지만 하지만 내용은 다른 지문을 가지고 와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그 연계가 아니라 비연계라고 봐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용인데 근데 사실상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틀릴 수 있는 EBS 지문에 학습을 했던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틀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게 근데 보시면 주제나 제목을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독해력을 묻는 거잖아요. 그쵸? 기본적인 독해력을 묻는 건데 요 페이지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왜냐면 애들이 자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이제 듣기입니다. 이제 2페이지에서는 당연히 18, 19, 20 이렇게 독해 문제 세 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애들이 듣기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틀려요. 별로 안 틀리는데 그러면 이제 3페이지부터 21, 22, 23, 24 이 네 문제가 있는데 요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독해가 시작되는 건데 뒤쪽에서 애들이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뒤쪽에서 문법하고 그 다음에 어휘, 빈칸, 순서, 삽입 뭐 여기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뒤쪽에서 이미 틀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3페이지에서는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심해요,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페이지에서 부담 없이 풀어도 답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3페이지에 살짝 헷갈리거든요. 살짝 헷갈리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3페이지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이 그 뒤쪽에서 오히려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발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끝까지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보시면 자, 그럼 이제 연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사실상 연계는 그 변형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변형 문제집을 가지고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요번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쓰는 교재에서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변형 문제집 다이제스트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교재의 적중률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순히 EBS 교재를 2번, 3번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시중에 있는 변형 문제집을 활용해서 지금부터는 배웠던 지문이라도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혹은 못 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수능 특강 영어를 3번 돌렸다. 독해 연습을 4번 돌렸다. 수능 완성을 2번 돌렸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의미 없고요. 한 번 제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예상되는 그 문제들이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변형 문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은 풀어보는 게 좋고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중이 많이 돼요. 7문제 나오거든요. 7문제 나오는데 요게 배점을 합하면 한 20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2점, 3점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적중되는 7문제는 다 맞춰도요 2등급이 바뀌어요. 2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EBS 공부를 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같은 거 여러 번 봐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문 다 외울 수 없거든요. 지문 다 외울 수 없고 내가 봤던 지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전혀 나오지 않는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제가 예상되는 변형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서도 7개 그대로 적중됐어요. 등급이 바뀌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6월하고 이제 9월에서도 이렇게 적중이 잘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지금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유형은 바뀔 수 있지만 저희가 선별한 지문들이 그 출제자들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 지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해 두는 것,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물론 요런 것도 잘 풀어봐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빈칸하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요 빈칸 순서 삽입, 요게 이제 킬러 유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맞출 수 있으면 사실 맞추는 게 제일 좋죠. 얘는 안 틀려야 되고요.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35번인데 빈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순서별 그 사이에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거의 안 틀려야 되는데 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건 요거. 이게 안 틀려야 돼요, 진짜로.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려요. 진짜 최근 2년 사이에요. 전에 이제 저희가 고3이 됐건 저는 이제 재수생도 같이 하는데요. 그 재수생하고 이제 수업을 하던 간에 주제 제목은 아예 해설도 잘 안 했어요. 대부분 맞춰요. 대부분 맞추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주제 제목이 약간 어려워진 경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진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요, 항상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언제 영어 공부를 많이 하냐면요, 요맘때예요. 수능 보기 한두 달 전, 그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요, 그 UA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수험생들을 상대로 고3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수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다시 3월 달로 돌아간다면 가장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위가 영어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돼서 소홀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 몇 등급, 요거 몇 등급, 요거 몇 등급 딱 받으면 나는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나오는 거죠. 공부했던 것만큼 국어 성적이 올라왔으면 좋고 수학 성적이 올라왔으면 좋고 영어는 안 했으니까 안 했더라도 그래도 나왔으면 좋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면 돼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고, 요거 이 유형들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잘 아시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요, 이게 절대평가가 되면서요 학습에 대한 부담은 줄었거든요. 학습에 대한 부담은 줄었는데 학습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이게 웃겨요. EBS 교재 양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바뀌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만 바뀐 거죠. 왜? 90점도 1등급이잖아요. 100점도 1등급이고.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한 3문제까지 이렇게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 2등급 같은 경우는 80점이 2등급이니까 무려 20점을 이제 날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애들이 되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2등급 안 나오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바보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런 상황들이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요, 89점. 내일 1등급 나오다가 89점으로 2등급. 그 다음에 79점. 3등급이죠. 그리고 69점 남는 친구도 생겨요.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도 2등급이 안 나왔던 친구가 수능 때 71점 받았어요. 71점. 그리고 안심해요. 여차하면 4등급 될 뻔했다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부담은 줄었는데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량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6월 달에 6평을 보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여기 강의실 꽉 차고 막 이렇게 뒤쪽에 막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이제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 6월 달에 영어가 쉬웠었어요, 사실은. 쉬웠기 때문에 9월 달에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6월하고 9월에 한 중간 난이도 수준으로 해서 수능이 나오지 않겠냐. 따라서 여름방학 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좀 해서 9월 달에 떨어지더라도 등급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도록. 즉 95점 받았던 애가 90점 맞을 수 있는 거고
88점 맞았던 애가 80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등급이 바뀌지는 않도록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로요.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3도 그렇고요. 재수도 그렇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자, 그거 꼭 원점수를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제 그 자녀분이 수험생이시면 원점수를 물어보세요. 등급을 물어보지 말고. 나 2등급이야. 근데 얘가 80점은 2등급인지 88점은 2등급인지 나 3등급이야. 그러는데 얘가 70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수능 봤을 때 4등급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원점수를 꼭 한번 물어보시고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줘라. 그렇게 좀 당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남은 부분은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얘기들이에요. 했던 얘기들이고요. 요런 문제들, 그 다음에, 어휘하고 구문 듣기. 그리고 특히, 또 최근 한 2년 사이에 또 나타난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애들이 듣기를 많이 틀려요. 듣기에서 3개 틀려요. 듣기에서 3개 틀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요, 독해에서 하나도 안 틀릴 수가 없거든요. 듣기에서 3개 틀리는 친구들은 분명히 독해에서 몇 개 틀려요. 그 친구들은 이미 2등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맞아도 2등급이거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EBS 영어 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교재 보면 실전편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듣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EBS 교재, 올해 나온 EBS 교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듣기는 기출문제 한다고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아닙니다. 지금 기출문제를 풀 때는 아니고 지금은 뭘 하는 게 좋냐면 EBS 변형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봉투 모의고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서점 가보면 이제 학원이라든가 출판사로 막 나와요. 그걸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기출할 때는 아닙니다. 특히 제일 바보 같은 친구가 듣기 기출하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문법 하겠다고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문법 기출문제 풀고 있는 친구. 제일 바보 같은 친구예요. 문법은 올해 EBS 문제에서 변형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기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듣기까지도 좀 신경을 좀 써줘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요거는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요거 있죠, 요거. 원점수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 그만큼 솔직해지자는 얘기고요. 솔직해지자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틀리는 문제가 뭐냐. 내가 많이 틀리는 문제. 나만의 오답률 상위 문항을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쉽게 맞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주제적 많이 틀리는데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정말 나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많이 틀리는 것에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 나만의 오답률 상위 문항. 자, 그걸 파악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3번이겠죠. 취약 부분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영어도 이제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유형을 쓰겠죠. 그쵸? 31번이다. 그럼 그 옆에 이제 빈칸.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이유. 그렇게 이제 써보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듣기까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듣기 틀린 친구가 듣기 한 3번인가 틀렸는데, 3번, 듣기, 그 다음 틀린 이유, 안 들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게 아니죠. 안 들리니까 그냥 틀렸대요. 그리고 그 친구 참 일관성이 있는 게, 독해는 물론 틀렸거든요? 독해도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33번, 빈칸, 그 다음에 틀린 이유, 안 읽힘, 이런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한다는 사실은 그냥 찍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찍겠다는 얘기니까 찍어서 절대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단어가 어떤 단어 때문에 내가 못 들었는지, 어떤 단어 때문에 내가 독해를 못했는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잡힌 학습. 여기서 균형 잡힌 학습을 한 건 뭐냐면요. 물론 이제 듣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모의고사 어차피 듣기 파일이 같이 나오니까 같이 해보는 게 좋고요. 독해를 할 때요. 독해를 할 때 취한 유형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틀리는 유형들 있잖아요. 잘 틀리는 유형들이니까 이제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 그런 것들이 될 건데 그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들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주제나 제목이나 혹은 도표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취향 유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한 번도 안 틀렸던 문제를 틀리는 친구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에 비해서 풀이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빈칸 순서 삽입은 엄청 많이 하는데 뒤에 장문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 제목도 거의 안 하고 심지어는 18번 틀린 친구도 있어요. 글의 목적 잘 안 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볼 때 푸는 이제 그 정도가 다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학습이 좀 필요하다. 전체로 다 풀어봐라. 그 다음에 수능적 사고력과 독해력을 기른다. 즉 EBS 변형 문제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수능적 사고력과 독해력을 기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파이널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이 맞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되는지 파이널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강이 됐건 아니면 현강이 됐건 강의를 활용하는 거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것도 괜찮다. 실제로 그래서요, 저희 고3 친구들이라든가 지휘생 같은 경우도요, 파이널 때는 좀 많이 해요. 내 안 했다가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뭐 수능 스쿨 있고요. 수능 스쿨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제 밑에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단과 있고요. 자, 이렇게 쭉 있으니까, 파이널 강의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적중 엔제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적중 엔제가 바로 뭐냐. 아까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계속 또 뭐 자랑질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랑할 만하니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적중이 잘 됐으니까. 그래서 EBS 변형 문제집인데요. 올해 이제 수능 특강 영어, 그 다음에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6월하고 9월에서 나왔던 것을 빼고 마지막으로 진짜 수능에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골라서 만든 그 변형 문제집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씁니다. 저희는 그걸 쓰고요. 그건 자부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유명한 뭐 인터넷 강사들 그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이라든가 다른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그 EBS 변형 문제집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출제진이 달라요. 출제하시는 분하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그 출제팀에 있는데, 7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재수강 강의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문제 출제만 이제 20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알만한 책들이거든요. 그 능력여행에서 나오는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있죠. 애들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애들이 보통 이제 줄여서 빠바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빠바 하면 이제 파리바게트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출제만 20년 넘게 했어요. 아마 영어 공부를 해보셨다면, 혹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분이 만든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문제를 오랫동안 출제했고, 그 다음에 수능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도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다. 자, 그리고요. 아무튼 요건 그냥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에서 한번 써본 거고요. 조금은 생각을 바꾸면요. 조금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괜찮은 성적으로 이제 다가올 겁니다. 아무튼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천천히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급하게 많이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급하게 많이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천천히 꼼꼼하게 푸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강충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까지 조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